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정책팀장 박태규입니다. 오늘도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 2일차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아동 청소년 분야,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여성 분야 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각 8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일차 첫 번째 세션은 아동 청소년 분야로 학교 밖 청소년 10년과 향후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상념 센터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소개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소개는 됐는데, 오늘 행사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행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겸직을 하고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인권옹호자 포럼이 매년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오늘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고 15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지금 됐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학교 밖 지원센터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또 변화는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면 학교 밖 지원센터가 더 발전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많은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하면 그냥 돌봄의 대상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발표자들, 토론자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자, 그다음에 토론자 네 분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이나 정책 발전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을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른 점이 있으면 이따 토론을 끝나고 손을 들고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도 모든 발표가 끝나고 발표자들의 생각이 조금 나랑 다르다 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하는데 수어 통역사들도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수어 통역사분들 오셨나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오늘 수어 통역에는 발표자마다 좀 다르게 할 텐데 이소연, 양미 수어 통역사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주인공들이시네요. 발표하실 분들, 그 다음에 토론하실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분은요, 직전까지 한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셨고요. 현재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김재희 센터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또 꿈드림 청소년단을 함께 하면서 정책 입안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고 또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했다고 생각해서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정미 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도권에 조금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을 하셨고 또 여기에서도 법이 좀 제정이 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사단법인 공동체 일항둥지의 정용갑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토론자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활동을 좀 했었고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이 도움이 얼마나 중요했고 또 좀 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몸소 깨우쳤던 친구입니다. 현재는 대학생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오늘 토론회 시간에 많이 발표를 해줄 겁니다. 현재 전북대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윤서 학생입니다. 오늘 사실은 뭐 토론을 하면 시간을 잘 지키게 하는 게 이 좌장의 역할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보면 1시간 30분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딱 보니까 시간이 좀 여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자유스럽게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시간 체크를 좀 했는데 우리 발표자님께서는 원래 20분인데 2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윤정민 팀장님하고 이은서 우리 학생이 시간 배율을 해서 둘이 30분에 마치겠다고 해서 조금 윤정민 팀장에게 시간을 조금 할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랑 대표님은 이렇게 원고상으로는 이렇게 짧게 보이긴 하지만 그 동안에 또 이랑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점들도 많고 또 법 제도화 때문에 하실 말씀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은 20분이니까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토론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의 활기찬 질의응답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김세희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전주가 참 제 광주의 입장에서는 친근한 도시, 뭐 1시간 조금 걸리는 거리라 마음 편하게 즐겁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어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또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전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10년의 주요 성과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정부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현장에서 함께 해야 될까 고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책과 그리고 주요 성과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종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사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향후 발전 방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다고 우리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법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그 전공자들은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우셨을 거예요. 대학에서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광주에서 왔는데 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1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디 가서 교육받을 데도 없고 대안학교는 조금 있었어요. 몇 군데. 거기 말고는 교육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년에 조례를 만들고 12년에 시행을 해서 저희 광주시 센터는 12년부터 해가지고 현재는 한 13년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항상 이유는 있죠. 정책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은 이제 서울의 어떤 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이죠. 그때는 뭐 이렇게 지원되는 게 거의 없던, 학교 그만두면 문제야 취급받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이 청소년이 놀이시설을 친구들하고 갔는데 나는 학생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학생증이 있어요. 얘네는 할인을 받아. 나는 학생증이 없어서 못 받아. 애들 말로 개짜증이 났대요. 아니 똑같이 나도 18, 19인데 왜 쟤는 받고 나는 못 받아? 학교라는 이유 하나로 이건 문제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또 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도에서도 아까 센터장하고 잠깐 말씀 나눴더니 에듀페이로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몇 년의 일입니다. 10년 동안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4년에 제정이 돼서 15년에 시행이 돼서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이 시행 10주년 맞이 이런 토론회들이 조금 있는데 당연히 이 지원에 대한 법률에 있어서는 뭐를 지원을 하냐. 당연히 교육 지원해야죠. 우리의 교육의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상담도 받고 또 직업 체험이나 이런 지역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 법의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지금의 과제는 교육권 보장이 덜 되는 부분, 그리고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덜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진학이나 취업에 있어서도 제한이 되는 부분. 우리가 검정고시로 모든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지역은 그래도 조금 가요. 그러나 서울 경기권 내에서 제가 검정고시로 못 가는 대학들이 좀 있죠. 그러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게 저희 법률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PPT로 만들었습니다. 네,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아까 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게 결국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떠나는 현상들. 제가 저도 사실은 작은 대안학교를 한 6년간 운영을 했었거든요. 12년부터. 근데 저희 광주가 2010년, 11년에 통계를 냈을 때는 그때 학교 그만두는 청소년이 광주가 2,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600명이에요. 줄었네. 아유, 감사하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 수가. 그래서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라 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학교 밖에서 이제 적절한 교육의 기회들이 부족하고 또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목적은 이제 뭐 다 아시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학교 안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 조례들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법적인 기반이 약하면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앞으로도 개정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이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플로어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우리 기관에서 오셔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야?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학교 안 가고 있어.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저희 기관에 전화 올 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득해야 저희 센터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들이 화내요. 우리 애가 2개월째 학교 안 가고 있는데 학교 밖 센터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저희는 해당이 돼야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끔 민원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시달리시죠.
예,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만이긴 합니다만 지금 만 안 쓰죠. 예, 9세 이상 24세 이하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초중등 뭐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중학교 입학했어요.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리고 3개월간 안 가버려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석하거나 치약 의무를 유예했거나 또 고등학교에서 자퇴나 제적, 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통계를 약간 해놨는데 15년에 5만 1,000명에서 24년에 5만 4천 명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한번 딱 내려갔네요. 21년에. 아시죠? 코로나 3만 2천 명. 아유, 사회적 질병인데 사회적 질병이 계속 있어야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때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퇴율이 또 재정률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상복귀 돼버렸잖아요. 더 늘었습니다. 학교 현장도 힘든데 제 학교 밖 현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슷한데 이럴 때도 학교 밖 청소년인가요? 고졸검정고시 합격을 했어. 합격했어도 우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24세까지니까. 그런데 저 고졸검정고시 합격했고요. 직장을 다녀요. 근데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저 지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직업운영 영어 프로그램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안 되냐? 자,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을 갔네요. 근데 대학 다니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신경질을 내요. 저 학교 밖 출신이잖아요. 왜 지원 안 해줘요? 미안하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대신에 상담은 해줄 수 있죠.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상담은 해주고 또 진학에 관련해서도 고민은 들어주는데 저희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의 서비스를 제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죄송합니다. 네,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상담, 교육, 검정고시 무료잖아요. 무료로 지원하고 대학 또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요. 연애하는데 힘들어요.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또 요즘 자살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모두 상담이 되고 우수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제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중앙지원기관이 여성가족부 아래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고 우리 도센터가 있고 시군구센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시도센터에서는 검정고시 지원을 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도 안 하고 있고요. 우리 전북도도 아마 안 하시죠? 조금 하신대요. 안 하셔야 돼요. 너무 일이 많아요. 저희 시도센터는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 종사자에게 필요한 거, 좀 더 나아갈 거, 여기에 포커싱하고 지역의 자원 개발해서 시군구에 연결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검정고시도 지원하기도 합니다만은 정책연구원에서 저희 시도센터, 시군구센터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023년 자료를 조금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2년마다 하니까 올해 또 시행할 시기가 됐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전국적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 학교 현장에 딱 물어봤더니 원하지 않는 과를 가게 돼서 또 내가 인문계를 가게 돼서 고1 때 그만두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 현장에서 볼 때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교육에 어떻게든 우리 학교에서 의무교육 시키려고 졸업시키려고 많이 잡아주세요. 감사도 하죠. 그런데 겨우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애들 말로 현타가 온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고등학생 때가 가장 높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연령화되고 있다라는 거, 초등 연령에 많이 그만두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너희들 왜 그만뒀어? 라고 물어봤더니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지금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였는데 지금 심리정서 문제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학교 현장에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들 우리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전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약물 복용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약물 복용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감기 걸리면 약을 먹어야죠. 마음이 아프니까 약을 먹는 건데 우리가 손이 더 많이 가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군구센터 직원이 2명, 3명, 많아야 4명이거든요. 그러기엔 좀 한계가 좀 많다라는 현장의 목소리 말씀을 드리고, 이들은 진로 너희들 학교 그만두고 뭐 할 거야? 검정고시 보고요. 그 다음에 저 대학 갈 거고요. 고등학교 갈 거예요. 라고 통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센터를 이용을 하니 그러면 이제 92%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용 안 해?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없어요. 바쁩니다. 학교 그만둬도. 알바도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배워야 되고요. 너무 바빠요. 시간 많을 것 같죠? 저희 센터 오라 그래도요. 바빠서 시간 잡기 너무 힘들어. 무슨 연예인급이에요. 여러 명 시간 맞추려면.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방문하기 귀찮아. 근데 좀 가슴 아픈 거는 받고 싶은 서비스를 다 받았어요. 가 11%나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센터의 예산이 적습니다. 공간도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너네들은 직업교육 어떤 거 좀 받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우리 여기 오늘 토론하러 오신 분 심리학과시잖아요. 복지, 심리, 청소년 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뜯어 말리고 싶어요. 우리 너무 힘들거든. 열악하거든. 근데 저희들을 보고 저희들이 모델링이 돼서 열악하고 힘들어도요. 저도 선생님들 같이 돼서 힘든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요. 이걸 뜯어 말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은 되지만 꿈을 저희가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고맙다 라고는 하는데 이게 저희 실태조사에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러나 여러분 눈 크게 더 많이 보세요. 여러분이 의회도 좀 가시고요. 정치인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정책을 좀 많이 입안해 주세요. 실은 경기도 의회가 학교 밖 출신들이 보좌관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쩌겠습니까? 경기도 쪽에 지원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저희 광주도 별로 없는데 네 시간이 좀 수다 떨다가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고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2개 센터가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서 고립운동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광주시 센터가 올해 하고 있거든요. 직원 4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폭발적입니다. 왜냐? 재학 중인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고립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아프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여가부에서 지금 더 확장될 예정이거든요. 우리 전북에서도 시도센터와 도센터와 시공구센터에서도 조금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요약으로 제가 정리된 부분을 갖고 왔는데 실제 2차 조사에는 2,139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 왜 고립운동하니? 똑같습니다. 친구들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이건 청년조사하고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공부나 학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좀 참을 수 있어. 근데 공부가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에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박혀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고립운동한 친구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20살에 죽을래요. 27살에 죽을래요. 사실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버티고 계시고요. 우리 지역사회 선생님들이 버티고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많이 사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립운동돼서 집에 박혀 있어서 너무나 아픈 10대를 보낸다는 게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이 친구들이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가 71%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력을 했습니다. 뭐를 했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검정고시라도 보려고. 그리고 또 취미활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탈고립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작년에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700명, 학교 밖 청소년이 300명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95%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그만두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부적응할 것 같아요. 사는 게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청소년들은 자유롭다. 나는 하고 싶은 걸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직도 우리 일반 시민들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좀 높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왜 애들이 학교를 그만둘까요? 라고 했더니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가 사실 70%가 정도로 높았고, 그리고 심리 정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우리 청소년이나 이렇게 비슷한데, 이 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의미를 찾을까? 학교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음악만 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사실 이 조사에서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주제인 10년의 주요 성과는 뭘까? 자료집에는 좀 자세히 썼습니다만은 제가 크게 8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우선은 정책적 지원 체계가 확립됐다. 다시 말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굉장히 큽니다. 24년 현재는 222개 센터고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구마다 다 생겨야 됩니다. 아직은 다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다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끔 저희 센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꿈드림 센터라고 해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게 꿈을 들으면서 꿈드림 센터라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아는데 지역의 기관에서 학교 밖 센터하고 꿈드림 센터가 별도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경찰들한테 제 센터를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밖에 이름에가 저희 센터는 아니고 구센터였는데 꿈드림 센터라고 써져 있으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딴 데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서 회의 늦게 왔거든요. 네, 우리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애칭이 꿈드림 센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남원시 꿈드림 센터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발견 및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됐다. 저희 지역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경찰, 학교, 교육청, 법무부, 소년원,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 활동 수련시설과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 센터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저희 학원비 못 대줘요. 대신에 댄스를 할 수 있는 지역의 기관하고 연결한다든가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시설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맞춰주는 체계가 구축이 됐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좀 확대한다라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학력을 취득하고 나면 선생님 저 이제 뭐예요? 할 게 많은데 우선 막막해요. 학력을 취득을 하는 걸 해버리니까 대학을 갈 수 있죠. 그러나 17세에 대학 가기는 조금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나이를 비슷하게 19나 20에 가라고 저희는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니 시간이 남아 돌죠. 그런데 우리 센터에는 열악하죠. 환경도 열악하죠. 물론 열악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게 많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역을 연계하거나 애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바리스타 아니면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등의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결지어서 다양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자립 지원 서비스 예산을
시도에 한 1억 7천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격증 같은 걸 취득을 할 수 있고 인턴십을 할 수 있게 좀 기반을 만들어 준 거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도 치료를 위한 지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심리건강 지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센터 선생님들 수가 적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지원하기는 너무 열악합니다. 아마 우리 윤정미 팀장님 자료에서 발표가 될 거지만 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1인당 관리하는 숫자가 우리 청소년 숫자가 65명 정도 됩니다. 저희 광주는 1인당 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말로 한마디로 미치고 홀짝 뜁니다. 전라도는 이 사투리 아시죠? 네. 너무 미칩니다. 힘듭니다. 아이들을 지원은 많이 해줘야 되고 심리건강 다 못 따라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 정신과 연결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심리적인 건강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통합 기여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게 그래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조사에서도 보다시피 아직도 국민들은 학교를 그만둔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부모님들도 애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다. 친척에게 다 숨겨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신다 그러면 애 보고 밖에 나가 있으라 그래요. 애는 오늘 학교 갔지? 네 어머니. 근데 언제 밝히냐? 대학 가면 밝힙니다. 안 밝히기도 합니다. 대학만 갔으면 되죠. 땡땡 학교 갔어요. 이러면 되지 학교 그만둬서 갔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저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자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아마 자랑하실 것 같은데 자랑을 많이 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률을 통해서 정보 연계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법률상으로 저희에게 학교에서 그만두면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정보가 넘어왔는데 중학교까지만 넘어왔죠. 작년에 법 개정돼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정보 동의를 안 해도 저희에게 정보가 넘어옵니다. 대신에 저희가 6개월 동안 트라이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기분 나빠요. 제 정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워주세요. 그럼 지워주고 안 그러면 6개월 내로 무조건 지워줍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조금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인 지역의 자원이고 예산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학교는 그만둬도 우리 정말 좋았던 선생님은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저 대학 갔어요 하고 찾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센터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바뀝니다. 왜? 너무 처우가 열악해서요. 급여 너무 적습니다. 저 지금 17호봉인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연봉 4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부끄럽습니다만 근데 제가 월급이 적은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비슷합니다. 급여 체계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적어서만 그만두냐? 너무 힘듭니다. 1인당 60명씩 관리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해 오고 내년에 왔는데 선생님이 없으니까 센터 안 가기 싫다고 많이 말합니다. 제 선생님들 계속 있으실 수 있게 좀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저희가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제가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연구 자료도 보고 인공지능의 힘을 빌렸더니 미래 전망들이 있다라고 인공지능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퍼에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법령을 개정해서 학력평가 응시 자격도 부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 한 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엊그저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모의고사를 정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 보고 나면 시험지 받아갖고 보거나 이런 불평등이 있습니다. 법적인 개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립운둔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꿈드림 센터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센터장이면 뭐를 좀 달리하고 싶어? 저는요, 저 선생님 저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 저희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가면 시설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 꿈드림 센터는 시설이 적고 상담한다고 상담센터가 같이 있으니까 조용하라게 해요. 저는 떠들고 노래 부르고 싶은데. 예, 현장의 전국의 목소리입니다. 저희 시설 바뀌어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협회 차원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수준으로 바꿔달라라고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저연령화 되고 있잖아요. 초등연령, 중등, 고등연령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인식 개선도 돼야 되고 글로벌 토론 대화도 돼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희 센터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중간에 이렇게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밖 지원센터가 왜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동안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부족한 부분은 뭐고 앞으로는 또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론자 세 분이서 또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윤수 학생이 얘기하는 이제 모의고사 부분,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력고사 부분이 있거든요. 재학생들 보면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항상 체크가 되는 상황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모의고사도 매달 고3들은 보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6월과 9월에 그것도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이 어디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신청하는 곳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한 곳에 모여서 모의고사나 학력고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얘기들이 토론자들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종사자 처우 문제도 아마 윤정민 팀장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재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을 넉넉하게 들었더니 더 써버리셔가지고 아무튼 너무 시간 제약 받지 마시고 하실 말씀들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저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미 팀장님께서 토론자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게 되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아이들 만나고 있는 상담팀장 윤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아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들이 각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취약계층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이라는 시범사업이 운영이 됐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2015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저는 바로 그 2007년에 취약계층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을 시작으로 청소년을 만나게 되었고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운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제가 같이 성장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두가 좀 길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뭐 정책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직접 수혜자의 경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잘 전달할 수 이야기는 한 글자였습니다. 바로 쌤
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종사하면서 쌤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종사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PPT를 넘겨볼게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슬로건이.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번 옹호자 포럼 작은 주제가 인지상정입니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랑 뜻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컨퍼런스나 포럼 그리고 토론회 같은 거 왕왕 참여하는 기회가 있어요.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저희끼리 앉아서 저거는 현장을 몰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실현이 불가능해. 그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앉아서 어떤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얘기하다가 저 인지상정을 보고 부담감이 10이었는데 5로 줄었습니다. 그냥 내가 꿈꾸는 센터, 내가 꿈꾸는 사업을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종사자의 한 명으로서 상상하고 꿈꾸는 센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저는 3가지를 준비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어떻게 변화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현재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2번째는 그래서 무엇이 요구되는데를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다양한 연구들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원 욕구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너가 상상하는 정책은 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직 체계 재구성해야 합니다. 2번째, 종사자 전문성 강화해야 합니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센터는요, KTX급으로 빠르게 성장했고요. 엄청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정말 일을 잘 하고 있고요. 종사자들의 전문성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떤 일을 하냐라고 여쭤보시면 저희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요. 상담계의 다이소입니다. 뭘 하냐면요. 청소년들이 직접 수혜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바텀업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지원 형식으로 탑 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고요. 모든 지원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는데 궁금하시잖아요. 5가지로 나눠봤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영역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내 직업을 찾고 싶어요. 재능을 좀 키우고 싶어요. 심지어 건강을 챙기고 싶어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상담 지원입니다. 대면, 전화, 온라인, 고립형, 운둔형까지 전부 다. 교육 지원입니다. 학업 동기도 강화시켜야 하고요. 검정고시 대비반에서 검정고시 공부도 시키고 1대1 멘토링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재 지원도 하고요. 모의고사도 보고요. 시험도 보고 응시도 하고요. 도시락도 주고요. 다 합니다. 심지어 대학까지 보내줘야 되고요. 진로 진학 컨설팅부터 대입 설명회, 학교를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럼 복교 지원과 관련된 숨차네요. 정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심지어 의무교육 단계 학습 지원까지 어디에서 하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겠죠.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부터 자립 지원 준비하는 거, 그리고 취업 지원하는 거, 전문 직업 훈련을 연계하는 것까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재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요,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등등등등 자기개발 다 지원해 줍니다. 찾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아이들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등등등등 많은 교육을 받죠. 그거 전부 다 기초소양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생활지원, 생리대 지원 등등등등등등등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건강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해야만 하고요. 밥도 줍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아픈 거 나오면요, 치료 지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데 숨이 많이 차거든요. 끝난 줄 알았죠?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도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센터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역량 강화, 누구의? 센터의, 종사자의, 그리고 광역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추 큰 카테고리만 세어봤는데 35가지 이상의 역할을 저희 종사자들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꾸역꾸역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마. 한두 가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는 건 어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왜?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9조, 10조, 11조에 이런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법에 있다고 다 해야 돼? 평가를 받습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승급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승급이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하냐? 종사자들은 이 어려운 거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법에도 나와 있고 많은 일들 너네들 하고 있어.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좀 걸러보자.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무엇일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지원 욕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전라권,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조금 연구물을 분석해서 본 건데요. 학습 진로 진학, 그리고 청소년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원, 이 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지원 욕구였습니다. 특히 저희 전라권은 검정고시락 진학 지원에 대한 인지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요. 도움되는 서비스도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현금 대신에 활동할 수 있는 쿠폰, 이러한 것들의 필요성은 2018년, 2021년 지원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에 교통비 지원 욕구는 4점 만점 중에 3.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결과는 경제 배경과 무관하게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거는 학습 진학 진로, 그리고 활동 복지 분야를 우리 전라권 수혜자들이 원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겠니?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의문입니다. 이 모든 걸 모두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평균 종사자들은 3.2명입니다. 도센터 8명을 제외하고는 시군에 배치된 인력들은 2~3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2024년 우리 도의 32명의 종사자가 한 명당 약 5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88,81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나눠보시면 얼마나 적은 인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도의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 들어와서 퇴사할 때까지의 근속기간은 2024년 기준 31개월입니다. 31개월. 저희 아이도 31개월은 지났거든요. 교육부에서는요,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초등 12.4명, 중고등 12.3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장님 발제문에서 발제한 내용인데요. 2022년 여성가족부는 센터 종사자 1인당 약 6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인당 담당 청소년 수를 45명 이내로 줄이기 위한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때문에 멈췄습니다. 우리 도의 근속 기간은 31개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떠나고 있는 종사자들은 매년,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입사 후에 정말 이 35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고요. 심지어 경기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회의를 가면 지역 간 불균형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없는 사업비만 별도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요, 성과가 잘 나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낮은 임금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문성은 희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직접 수혜자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질이 저하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종사자의 관련 업무 범위가 넓어질수록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희석된다. 무엇을 할 거냐? 우리 아이들 복습할게요. 학습 진로 진학 청소년 활동 경제적 지원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상담 교육, 진로 직업 자립 건강 지원 모두 다 있지만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일을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조직 체계를 재구성하고요. 이에 맞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학교 밖 청소년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체계가 변화가 된다면 당연히 센터의 기능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수혜자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문성 있는 서비스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청소년의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엇을 할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누가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8만 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인력을 충원해야겠죠? 우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는 그에 맞는 급여가 주어져야 될 거고요. 플러스 복지 혜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 같이 보강해야겠죠. 근데 저희가 다 센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협력 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촘촘하고 탄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죠. 기존 종사자들에게는 그거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학습과 진학에 대한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학습과 진학에 대한 전문가를 배치해야겠죠. 심리 상담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심리 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활동 복지와 자립 취업도 마찬가지겠죠. 오전에는 영양사였다가 오후에는 운전사였다가 저녁에는 상담사였다가 낮에는 급식 선생님이었다가 어떨 때는 활동가였다가 어떨 때는 복지가였다가 혼란스러운 1인 35역이 아니라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35개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땡땡한 분야의 전문가가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면 전문성 향상되고 서비스의 질 당연히 향상됩니다. 정리하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각 영역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재배치하고 조직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저는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문가가 배치된 센터는 자연스럽게 아까 안정성, 지소성, 그 서비스의 질 향상인 전문성이 보장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쭉 보시면 저도 센터장님처럼 AI의 힘을 좀 빌려봤습니다. 제 거 발제문을 넣어서 그러면 필요한 건 뭘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적어줬어요. 다 좋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예요. 저희가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정도 청소년 상담 일을 하면서 처음에 센터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저를 윤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팀장이라는 자리를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윤 팀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호칭은 쌤입니다. 우리 쌤. 저희 아이들도 꿈들이 많아서 함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다시 우리 쌤을 만나러 왔을 때 그 자리 그곳에 우리 쌤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쌤들도 그 자리에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마땅한 복지 혜택과 종사자에게 돌아와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찬란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생에 빛나는 한 조각을 저희 종사자들이 열심히 갈고 닦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면서 우리도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이 하는 업무들이 너무 많고 종사자 숫자는 적고 또 한 사람당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 선생님들보다도 3배 정도는 많은 그런 실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그 종사자들이 좀 처우개선이 되고 종사자들이 역량 개발이 되고 전문성을 가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적은 숫자에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뭔가 딱 정해서 그것만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던져본 것 같습니다. 플로어 계신 분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종사자분들이 현재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만들어 왔고 이게 아직도 끝이 안 보이고 계속 진행은 되는데 좋아질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지금 적나라하게 내비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혜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다부민 공동체 일항둥지 정용갑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 일항둥지 안에는 우리나라의 아마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982년에 시작한 일항 기독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포럼에 초청받게 된 이유가 교육청에 아마 당사자가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실제에 대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저희 학교의 봄에 핀 꽃들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한국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이 법에 의해서 2014년도에 청소년 이 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대한교육기관 대안학교법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실제의 2개의 법이 크게 통과되어졌다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아니면 우리 한국의 청소년 중에 공교육에 적응하지 않고 또 공교육을 떠난 학생들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법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실제를 이번에 25년도 5월 13일 날 그 이노젠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것 중에 저기 신체 건강 그 40개국 중에 1위라고 나왔는데 저것이 좀 잘못됐고요. 저것은 41개 중에 18회 정도, 18. 그 다음에 신체 건강이 그렇다는 거고요. 정신 건강, 그 다음에 자살률, 과체중, 삶의 만족도, 한국 청소년의 실제, 오늘의 실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공부만 잘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학교 안에 이러한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실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좀 정치인의 한 말이 생각납니다. 서울대 법대를 서울대 내란과라 그러더라고요. 국가 내란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이 왜 일어났을까? 바로 이러한 획일적인 교육과 정책의 결과가 아닐까.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대한교육법 제정이 2022년에 문재인 정부 때에 획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대안학교가 다 불법적인 학교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불법적인 교육을 좀 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교육으로 끌어올 수 없을까 해서 고민하며 만들어진 법이 대한교육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서구 유럽에서는 이것이 대한교육법이라는 것은 한 2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30여 년 만에 이 교육법이 대한교육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할 때면 참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한교육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로 들어올 때 많은 오해가 있죠.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아니면 문제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대안학교다라는 인식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가 교육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교육, 그 다음에 사립교육, 이제 대안교육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교육을 이끌어 간다면 학교에 2024년도에 금방 발표하신 것처럼 적응하지 못해서 5만 4천여 명이 학교를 떠나는데 실제로 대안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 수는 1년에 한 12,000여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안학교로 들어온 학생들이 12,000여 명 정도가 들어와서 교육을 이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도 우리 학교에 부정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회가 되고 하나의 그들의 장래에 좋은 교육의 재교육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법 제정이 이렇게 마련되어진 것을 조금 해봤습니다. 헌법 31조에는 누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리고 누구나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적 조건으로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죠. 그러나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아니면 대안교육의 기관에 다니는 대안학교 학생들은 그러한 권리 보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0년에 법이 하고 2022년 6월에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대한교육기관 법이 개정이 되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번에 개정 법률안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권 보장하는 선진적 지원 제도를 위하여 교육감 지방자치장에게 운영 지원에 대한 개정 법률안 이것인데요.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안전공제 지원, 급식, 학습권, 기타 필요한 경비를 대안교육에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으로 이번에 공고가 되었고 7월에 22일에 이것이 시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경기도와 서울은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하여 또 그 학교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라북도는 조례조차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지원조례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대안교육이 시작된 지 30년 만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대안교육기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장인데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다 마련되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이 교육청에서 그래도 대한교육기관의 한 6개 기관이 지금 전라북도에 이렇게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등록한 대한교육기관이 이곳에 소정에 1년에 한 2천여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좀 넘지, 한 1억 2천 정도가 대한교육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미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육청 예산은 전라북도가 1년에 6조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 중에 1억 2천이 대한교육기관에 2천만 원씩 나누어져서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언제 우리랑 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시작됐냐면 1982년에 서두에 제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는 82년에 시작을 되어지면서 지금은 일항 교육마을이 형성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MBC 문화방송에서 전라북도가 346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전국 유일의 교육마을이 저희 일항 교육마을입니다. 그래서 교육마을이 형성이 되어져서 이 교육마을 안에 우리 대안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전국에서 제주도만 빼고 모든 학생들이 저희 학교 교육에 동의하고 이 교육에 동참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 왔을 때 또 이 대안학교에 적응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목표나 가치와 세계관이 따라갑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 대안학교 하면 잘못된 그러한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잘못되어진 대안학교의 모습들입니다마는 대안학교는 귀족학교다. 이렇게 하고 또 대안학교에 다니려면 어느 정도 또 학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서 대안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해도 가정 형편상 이런 대안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적인 학교에 정말 떠나서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쫓아서 대안학교를 온다고 할 경우 가정 형편에 의해서 또 이러한 교육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는 일반 지금 아까 말하는 귀족학교나 이런 학교처럼 그러한 높은 그러한 학교의 교육비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소정의 교육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의 보조가 없고 국가의 도움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야 되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운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한교육기관법을 만들 때에 이 여기에 교육부와 TF팀에 들어가서 이 법의 중요성을 참 말했습니다. 아까 획일적인 교육을 우리는 해서 서울법대가 대한민국의 내란과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이 대안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교과 운영의 자유를 국가가 부여해야 된다. 국가가 무조건 공교육처럼 어떠한 교육 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는 교육 과목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선택에 자유를 줘야 된다. 그리고 학교의 운영의 자유를 주도록 하는 법이 통과돼야 된다 할 때에 여러 번 몇 해에 걸쳐서 이 법을
국회에 우리가 상정했지만 다 이렇게 리젝트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22년도에 이 법이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면서 법이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안학교들이 교과 운영의 자유나 그다음에 학교 운영의 자유나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껏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일보 전진하는 법이 통과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렇게 교과 운영의 자유가 있고 학교 운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우리가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서서평 선교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삶은 행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래서 저희 일항학교 학생들은 오면 나눔을,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쫓아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공동체 교육에서 이웃을 먼저 섬기는 자의 교육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지가 67%입니다. 지금 농고가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과학고로 바꿔졌지요. 그래서 농촌을 누가 지킬 사람도 없고 누가 저렇게 아이들이 지금 손으로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토를 지키는 이들은 없습니다. 다 떠났죠. 저희가 속한 북이면에 제가 속 마을이기 때문에 이장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이면 이장이 한 43명인데 제가 올해 69입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입니다. 예. 북이면 소재지의 학교에 초등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없었습니다. 다 떠나죠. 어린 아이가 울지 않는 마을은 참 슬픈 거죠. 또 농사도 누가 지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저희가 아이들을 이 학교로 오는 아이들에게 심는 것의 중요성, 물 주는 것, 가꾸는 것, 땀을 흘려서 남을 도와야 된다는 그 교육의 철학을 꾸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소위 문제 학교에 전혀 정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저 땀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교육할 때에 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머리에 땀을 흘려서 이웃을 돕는 것을 가르칠 때 진정한 인성교육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아이들에게 철저한 노작교육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좀 거칠다. 그런 우려점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오면 12학년이니까 고3이죠. 고3이 중1보다 중1학년이죠. 7학년에게 식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어를 서로 사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도 부부간에 경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반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학교 들어올 때 친구한테 경어 사용하라면 얼마나 낯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꾸준한 훈련으로 말의 습관을 서로 남을 높이고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습관을 이렇게 청소년 때 가르치다 보니 저희 학교가 조금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항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이 철이 든다. 그래서 철드는 학교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이런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검정고시로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라고 교육청에 물으면 일항학교에다가 물어보라. 저희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고 이 대학을 가지요.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 대학이라는 데도 갑니다. 이 지방대학도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잘 자란 사례를 얘기한다면
우리 학교 아이 중에 이 도청의 사무관으로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 중에 아이들이 이 도청의 공무원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아이들이 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획일적이지 않고 좀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내가 성공하지 않고 남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바른 인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준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의 인격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학교를 들어서 이렇게 선례로 하나의 사례로 얘기하라고 저를 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1학학교가 1982년에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산간 벽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라북도 속담에 지난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남원 양반 임실 사남 진화는 산중이기 때문에 진화놈 그랬다 그래요. 그러나 산중에 있는 우리 1학학교를 정말 많은 이들이 철드는 학교 해서 학교 밖에서 어렵게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잘 자라고 있는,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사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빌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점점점 제도적으로도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돌보려고 이런 포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 교육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많은 학생들, 이러한 학생들이 올곧게 바르게 잘 자라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이와 같은 결과물들이 그래도 한 곳에서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런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 아닙니다마는 항공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육군 항공대에서 조종사가 되어서 헬리콥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조종사였습니다마는 이 친구가 이제 대위를 달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1학학교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적응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안학교,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작은 보수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선택에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자기 가치를 인정했다면 포기치 마시고, 어렵지만 주저앉지 마시고 누가 안 알아줘도 끝까지 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미랄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공동체 1항동지 정영갑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한교육기관에 오는 학생들은 부적응하다, 문제하다 이런 오해를 샀던 것들이 대한교육법을 통해서 조금 이제 사교육법, 공교육법과 동등한 이치에 되어 있었고, 또 대한교육기관 법률 개정을 통해서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될 텐데, 대한교육기관도 이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함께 전국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시간 조절이 되긴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그냥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윤서 친구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느라고
굉장히 더 떨렸을 텐데 이윤수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윤서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밖 청소년이었고, 지금은 현재 전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나왔을 때 친구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과 막막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다니면서 급식 지원, 교육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제 진로에 대해서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학교밖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과거의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지원을 받았던 경험과 현재 멘토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와 심리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모의고사 응시 균등 지원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과 달리 모의고사에 실시간으로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개별적으로 출력해 자가채점 방식으로 풀이하거나 별도의 사교육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응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속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부 시험, 예를 들어서 6월,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고, 나머지 회차 시험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학습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입시 준비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6월, 9월 모의평가를 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12,000원을 내고 모의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의고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로 나왔지만 이것이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과 기회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정기적인 평가 기회를 통해 자신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의고사에 실시간으로 응시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는 이들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고 실제 수능과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져 수험 경험의 질적 격차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험 시간 관리, 긴장 조절, 문제풀이 전략 등 수능 당일의 실전 감각을 체득하는 데 있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적 소외의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형성과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의고사 응시에 대한 균등 지원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검정고시 수능 교재 및 강의의 보편 지원을 제안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이들은 교재 구입비, 온라인 강의 수강료,
심지어 학원비의 일부까지도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학습 지원 제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교재를 제공하거나 강의 수강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상과 지역이 한정적이며 보편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교재 지원은 대부분 멘토링에 성실히 참여하거나 센터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학습 의지가 있음에도 다양한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반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생 개인의 참여 여부나 태도와는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제도화된 교과서 및 학습 자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간의 보편적 지원에 대한 차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은 선택사항이며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학습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가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와 수능 대비를 위한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특정 조건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가진 청소년이라면 어떤 배경이나 상황에 있든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다양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 이외의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다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상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임상 전문 인력 배치 및 증원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우울과 불안 등 심리 정서적 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의 42.9%가 외부와의 접촉 없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체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교내에 있는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의 도움을 통해 즉각적이고 일상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정규 시간 중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교사나 학부모의 권유로도 쉽게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정해진 학교라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센터 방문을 직접 해야 하며 정보 접근조차 어려워 자발적인 동기 없이는 상담에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농촌 지역 청소년의 경우 가까운 곳에 센터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해 상담 서비스 이용률이 더 낮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정시적, 정신적, 정서적 위기 상태, 예를 들어서 자해, 자살 충동, 학교 부적응, 학대 우울 등에 있는 학생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고 상담, 심리치료, 의료적 개입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의 협력 체계가 긴밀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상담 인력은 소수에 그치며 심층 심리 상담보다는 행정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센터와 외부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연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중독, 자해 경험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상담 체계 역시 부족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 임상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증원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복합적인 심리 정서 문제에 대해서 일반 상담만으로는 개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센터 내에 임상 전문가가 상주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평가, 진단, 개별 심리치료 등의 깊이 있는 개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상 전문가는 전문적인 심리평가 도구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은 심리적 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상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 외부 기관과의 전문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적절한 치료 연계가 가능해져 단순한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연속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이고 균등한 지원은 단지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와 심리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력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인데 계속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기는 조금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교재나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아까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에듀페이를 통해서 조금 해소되고는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여성가족부에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상담 지원은 현재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통해서 조금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약해서 김재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자료에 넣어놨는데 별도의 학교 밖 지원센터에도 상담사와 청소년 동반자들이 배치가 되어서 이런 상담 지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이 다 끝나고 이제 질의를 받을 시간인데 거의 대부분이 학교 밖하고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과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혹시 의문사항이나 있으면 센터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그 외에 플로어에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 외의 분들이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발표들을 잘하셔서 질문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조금 사소한 질문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직원분들이 있으시다면 센터에서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질문해 주시면 즉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이렇게 좀 수산시런 날씨에 발표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이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고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랑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이 토론회가 그냥 행사성 토론회가 아닌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후에도 세 번째 세션이 또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